나부님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 선생님은 제 나부님 프로젝트 두 번째 후계자이신 제 아드님이십니다. 박상준 건국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이제 서울에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 1년 반 못 이겼어요. 나랑 같이 하면 참 좋을 수 있겠다. 네. 또 서울로 올라가는 애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고민하고 생각 끝에 내려와서 지금 8년 됐나요? 11년. 아 죄송해요. 11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명장이라는 수식까지 달고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책임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어떤 제2의 인생의 기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플루리스트가 아니라 이것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군산시의 화해장식 명장이고요. 네, 2017년도에는 이제 온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에서 꽃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원래 이제 그 화해 쪽에서는 박사 학위가 이학이나 또는 농학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도 그러셨고 꽃 쪽으로 인문학으로 접근을 해서 문학박사는 제가 제 1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지만 정말 저명하신 교수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꽃집 아줌마가 문학박사학위까지 네, 받게 됐고요. 저는 이제 91년도부터 그 라보기 플로체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 우체통거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 꽃을 만나게 됐는가? 제가 늘 꽃을 하면서 물음표가 있었어요. 나는 왜 꽃을 좋아할까? 나는 왜 꽃에 끌려서 살게 됐을까? 나는 왜 꽃집을 하고 있지? 늘 그런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게 점차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느낌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꽃, 이모션, 감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시작. 그 다음에 꽃집 아줌마로서의 출발. 다시 또 도약.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꽃인지 아시죠? 동백이죠. 동백이 피는 시기는 거의 겨울에서 봄이 시작될 무렵에 그러니까 춘설이 내리는 그 시기에 동백이 피는 것 같아요. 저는 출생이 전라남도 나주군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나주 박물관 근처가 제 고향이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저희 집 뒷뜰에 동백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7살 때 기억이 난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뒷뜰을 봤더니 이렇게 동백꽃에 눈이 묻혀가지고 선명한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쁘지? 근데 7살 어린 제가 그 동백꽃 앞에서 정말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 뭔가 머리 뒤끝을 이렇게 막 잡아 끄는 듯한 그런 충격을 먹고 거기에 정말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꽃과 나의 정령의 만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4개가 동백꽃으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백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떨리고 그런 어떤 감동이 지금도 이렇게 잔잔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동백꽃을 보고 났는데 5월이 되면 감꽃 아시죠? 네, 이 감꽃이 저희 앞마당에 감나무 감꽃이 있었는데 이 감꽃이 언제가 제일 예쁜 줄 아세요?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릴 때도 예쁘지만 감나무 밑에 새벽 이슬을 머금고 노란 꽃무늬가
떨어져 있는 그 감곳이 너무 또 예쁜 거예요. 어린 내가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새벽에 잠을 깨고요. 바구니에다 소풀에다 담아서 엄마 실 좀 달라고 해서 먹거리도 만들고 먹기도 하고 막 팔찌도 혼자 만들고 또 머리에도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이 감곳에 대한 기억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감곳이 주변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감곳을 보고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탱자꽃 아시죠? 가시가 많이 있어요. 탱자꽃은 언제 피냐면 저희가 3월에 3, 4월 입학할 때 탱자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마 끝나고 엄마 저 꽃은 뭐예요? 그랬더니 탱자꽃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탱자꽃 향기가. 우리 그 열매도 좋잖아요. 탱자 향기. 근데 이 꽃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억으로는 제가 탱자꽃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하굣길. 그러면 이제 계절이 보리밭이 6월? 그죠? 5월, 6월에 보리밭 길이 나오잖아요. 저기 반남 나주 고분 박물관 혹시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되게 멋져요. 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이렇게 큰 저희 건물보다 더 높은 무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거를 복원이라고 묘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뭐야? 그러면은 어른들이 말매똥이라고 했어요. 매똥이 뭐예요? 묘지. 말이 전쟁 때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거 말매똥 하나 지나고 말매똥 2개 지나고 그러면서 집을 오는데 이렇게 보리밭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리밭을 때 날이 좀 더웠나 봐요. 내 친구랑 신나게 달려가지고 둘이 오는데 제 친구 하나는 달리니까 너무 덥다. 우리 달리지 말자. 그래서 왜 더워? 시원하잖아. 나는 너무 시원하다고 친구가 엉덩이 붙었어요. 친구는 너무 더우니까 달리지 말고. 아니 나는 너무 시원한데 왜 달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제가 50이 넘어서까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내 친구는 달리는데 덥다고 했었고 나는 시원하다고 했을까? 근데 그 친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냐면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저는 꽃 쪽으로 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론적인 것과 감정과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론적 보면 달리니까 덥죠. 더운데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바람을 느낀 거예요. 그 달리면서 느끼는 바람의 그 저항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원하다고 느꼈다면서 제 친구 이름이 미숙인데 미숙아 너는 너의 길을 밟고 있고 저는 바람에 느껴서 꽃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리밭에 대한 감동, 역시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솔바람 소리가 저희 마을에 소나무가 정경이 있었는데 여름에 바람이 불면 샥샥 너무 좋잖아요. 그런 어떤 소리, 자연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광주라는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집 이사를 하면서. 근데 그때 뭐 전학이라고 해도 70년대인데 저는 탱자꽃 향기, 보리밭길, 솔바람 소리 그런 걸 들으면서 자랐는데 갑자기 도예지로 나오니까 골목길에 까만 연탄재, 시멘트 벽, 탱자꽃 담장, 대나무 담장 대신에 시멘트 골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나에게 이 시멘트는, 도예지는 너무 회색빛 그 자체였어요. 내 친구들과 놀던 감꽃을 먹거리 삼아서 놀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너무 좋은데 거기서부터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그리움 되게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나 나주 가고 싶어. 우리 시골집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못 데려다 주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버스만 태워주면 갈 수가 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버스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막 그때는 도로 포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타고 이제 운전사 아저씨 옆에 꼭 잡고 아저씨 제가 이따 말하면 내려주세요. 어린애가 서서 1시간 반, 2시간을 타고 있는 건데 시골 버스가 정말 굽이굽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원추리 주황색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너무 떨리고 또 좋았어요. 그래, 내가 만나보고 싶은 거. 다시 또 이렇게 원추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으면 저의 꽃에 대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가 동대문에 있는 학교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특별 시간에 꽃꽂이 교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꽃꽂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꽃꽂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너는 어떻게 꽃을 하려고 생각했었더니 그냥 꽃을 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꽃이 이렇게 노란빛 금전화라는 꽃이었어요. 근데 침봉에다 지금은 우리 그 꽃을 플로랄 홈이라는 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이 이렇게 있는 침봉에다 꽃꽂이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꽃꽂이반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추수감사절 때 교실 하나를 시화전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꽂이반 친구들과 마대짝으로 주변에 있는 단풍나무, 나대를 다 긁어다 교실 다 깔아놓고 촛불 펴놓고 꽃꽂이 전시를 제가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신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신남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이 꽃하고 또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졸업을 하고 꽃꽂이 학원에 그때는 청량리, 저는 이제 면목동이 집이었는데 그 청량리에 꽃꽂이 학원이 지금 그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던 정현순 교수님께서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제가 60년생이에요. 나이 아시죠?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4세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월급이 저희가 15만 원? 지금 같은 거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15만 원을 받았는데 꽃꽂이 학원비로 5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저 위로 오빠가 셋이거든요. 오빠들이 너는 미쳤다. 뭐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꽃꽂이 학원에다 다 쓰면서 내가 좋으니까 하지. 그러면서 그때 그 동양식 꽃꽂이 수업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도 학원에서 여기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에는 웨스턴 디자인, 서구식 디자인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동양식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살에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동능교회라고 지금 성경교회 규모만 교회 그쪽에서는 큰 교회였어요. 꽃꽂이 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나 선생 내가 꽃꽂이를 못하게 생겼는데 나 선생이 한번 꽃꽂이를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꽃시장이 남대문 대도상가 아시죠? 네, 그래서 남대문 대도상가 누군가 있어요. 남대문 대도상가에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45번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을 4시에 출발해서 가게 된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들어서면은 꽃들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봉사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신앙을 기독교를 갖고 있지만 뭐 저는 스님들도 좋아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되게 친분이 있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들께서 꽃꽂이 하면 나 선생 축복 준대. 나 선생 축복 많이 받겠네. 그래서 감사의 일이죠 하고 이제 청년회 활동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토요일 날 그 꽃을 청년예배가 다 끝나면 10시 반부터 본당에 올라가서 12시 반, 1시까지 혼자 이제 양쪽을 꽂아야 되니까. 저 때는요, 플로라 폼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첫 해는. 오아시스 회사가 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30년 정도. 그래서 많은 양의 꽃꽂이를 처음에는 어디다 했냐면 모래에다 했어요. 지금도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 바구니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래 꽃꽂이를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무거운 나무를 못 꽂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때 막 사과나무, 감나무 꺾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봉을 갖다가 막 수반이 크니까 3개, 4개, 5개 막 놓고 이제 교회 꽃꽂이를 봉사를 하고 이제 그랬던 추억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꽃을 하면서 나는 직업적으로 꽃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좋아서 시작을 했고 내가 이것을 나중에 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꽃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성전 꽃꽂이를 시작을 하면서 쓰리당한다고 그러죠. 소매치기. 지하철에서 2번이나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제 직장이 이제 종로 3가에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사무실에 와서 화장실에다 이제 2바켓을 그대로 꽂아놓고 이제 1시에 퇴근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면은 짐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가방을 이렇게 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찢어서 가져가고 열어서 가져가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되게 저는 그때 이제 도둑 맞은 경험이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도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회 꽃봉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꽃꽂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요즘에 교회 장식 또 요즘에 더 좀 새롭게 하는 거죠. 지금 디카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 시장을 들어설 때 계단을 이렇게 2층 올라가게 되면은 백일등 사이로 꽃들이 향기가 나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또 그때 내가 동백꽃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시장 입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전율이 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러기를 이제 수차례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어가는 입구에 남대문 시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꽃 쓰레기가 양쪽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막 저한테 오는 어떤 충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지? 저 안에는 저렇게 아름다운데 여긴 왜 이러지? 거기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가 어떤 각성이 좀 됐어요. 내가 아름다울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아름다울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하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비록 내 몸이 죽어져서 저렇게 악취나는 쓰레기더미에 판 묻힐망정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각성이 그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각성을 사실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초지일관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85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군산을 내려오게 됐어요. 제 신우가 서울에 있는
바로 옆집에서 우리 신우가 중매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빠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꽤 한다고 이제 나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좋겠다 해서 소개된 생각, 편지에 뭐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했는데 되게 사람이 참 충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를 서울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너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군산 가면 어떻게 하냐. 뭐 지금은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지만 제 때는 결혼이라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제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래서 사실은 뿌리치고 이제 결혼해서 군산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5년쯤 지났는데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사실은 이 꽃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집사님 꽃집 해볼 생각 없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꽃집을 인수해서 장미꽃집이라고 해가지고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5평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꽃을 팔아본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꽃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 봉사를 4년을 하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드리면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웨딩 장식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결혼식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근데 결혼 장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청계천을 다니다 보니까 서양식 꽃꽂이 책자가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맨날 쓰러뜨려 먹고 바로 시들고 막.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 상품에 대한 인식이 저도 모르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집을 시작했고 교회 꽃꽂이 의뢰가 와도 그건 더 자신 있는 거죠. 재밌게 신나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미꽃 한 송이 어떤 남자분이 사러 오기 시작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한 1년간 하다가 그분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결혼 장식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이모가 항상 꽃을 사러 오면은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이모가 해주시면 잘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장식을 하게 됐고 아이가 나서 돌장식도 하게 됐고 결혼기념일 꼬시면서 한참 10년 넘게 정말 고객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 그 라봉의 플로체는 그런 고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일단 돈으로 주고받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장미꽃집 간판을 달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꽃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좀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양꽃꽂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 회사들이 그때 많았죠. 시청도 있었고 그래서 꽃꽂이 수업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흐름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웨스턴 디자인 그냥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전주로 그때 이제 플라워 디자인 협회 이해순 회장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녔어요. 화요일마다 문을 닫고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꽃집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고 영업에. 그래서 일단 영업은 좀 적더라도 내가 내실을 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수강생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하루 문 닫고 전주를 아예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4년 5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사진에 이제 봤듯이
저희 웨딩쇼도 이제 전주의 스포아 호텔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부케 플라워쇼 뭐 이렇게 저희 제자들하고 또는 우체국하고 우표 전시회 때 꽃 전시도 시민예술대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저와 꽃과 생활화가 된 거죠. 꽃집 아줌마로 출발해 그래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1999년도를 들어다 보니까 웨스턴이 드물고요. 그 유로피안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또 유행이라는 게 늘 돌고 돌잖아요. 처음에는 동양식이었는데, 미국식, 웨스턴 디자인이라고 하는 미국식이었는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유로피안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유로피안이 무엇일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플로리스트 과정을 제가 입문을 그때 2000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롯데아파트가 4,700? 롯데 1차 받아 살고 있는데 이거 비용이 2천만 원이 든 거예요. 독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방식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그 독일 국가 자격증 과정을 한독으로 해가지고 튼 거예요. 그래서 그한 6번 정도는 한국에서 수업을 받고 서울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2번은 독일 가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2천만 원 엄청 큰 돈이죠. 2000년대 지금도 2천만 원 하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냥 길게 보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그 누구라도 그러겠죠. 저희 교회 목사님도 아니 무슨 꽃집 왔는데 독일을 왜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일 과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과정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하려면은 정면도 평면도 그리기 도면을 그려요. 그래서 도면 그려서 해보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졸업 작품까지 이제 하는데 독일 과정이 두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플로리스트 과정 단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스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산 시도 하면은 명장 단계가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또 돈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집 한 채 팔아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다시 또 이제 투자를.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서도 했지만 어떤 책임감 또 제자들을 가르치려면은 제 내적으로 충분히 차 있어야 그잖아요. 제대로 가르치지. 지도를 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 출발이 어렵잖아요. 저희 수강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금색하고 은색을 구별을 못해요. 은색을 보고 금색이라고 하고 금색을 보고 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처음에 미술 시간에 지가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첫 출발이 그렇게 어려운 건데 꽃도 저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정석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그냥 마이스터까지 하지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스터 교육을 받으러 또 독일을 드나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과정은 미국식하고 조금 더 달라요. 미국식은 이렇게 형태가 충만한 디자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독일 과정은 자연에서 출발을 하고 굉장히 여백도 많고 전체적으로 식생적 구성이 되게 많아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그 한국식 꽃꽂이, 동양식 꽃꽂이하고 독일 과정하고 굉장히 맥이 좀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형도 있지만은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독일 마이스터 시험을 치르면서 독일 국가 자격증, 독일은 3공부에서 국가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시득자에 한해서. 그래서 독일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마이스터까지
왔죠. 길고 길었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군산시 화해명장으로도 있지만 이 명장 인증받기 전에 한국예총이라는 사단법인체가 있잖아요. 예술인 총연합회 단체. 거기에서 2017년도에 그 명인으로 화해 명인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 명장 전에 명인으로 인증을 받게 된 거죠. 네. 차 더 드실 분들은 혹시 더 갖다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그 화해 명인이래도 구문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공간 장식이냐, 아니면 웨딩 장식이냐, 아니면 성전 장식이냐, 이제 그렇게 다 나뉘거든요. 뭐 프리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찻자리 다화 이렇게 지금 앞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찻자리 다화 명인으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출발이 지금 현재 그 이진수 총재님이랑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국제 티클럽의 창시자시잖아요, 군산에서. 그분 바로 밑에 들어가서 이 찻자리 다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꽃을 하고 있으니까 자네가 이 찻자리 강의를 좀 다화에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차 생활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그분하고 만나면서 뭐 이렇게 보성에서 해마다 그 차문화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보성 차문화 축제를 시작해서 익산 차문화 축제, 또 군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문화 축제 막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해서 제가 그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찻자리 다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이에요.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랑 국내에 있는 대사들 이렇게 신년 할애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장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피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또 세월을 보내다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동강대학교 그 일반대학원의 석사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그동안에는 뭐 독일 플로리스트 과정, 뭐 웨스턴 과정 그런 것들이 기능이잖아요. 하나의 테크닉, 하나의 조형. 그러면 이 조형이 있기까지 그 어떤 조형의 속에 내면이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좀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꽃집 아줌마가 정말 대변신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면은 교수자가 되고 지금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3년째 플라워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학원에서도 또 원장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샵에 들어가면 꽃집 아줌마를 변신을 해요. 그래서 저도 변신의 귀재예요. 네. 서울 가서 지금 이번 주에도 서울 이틀간 올라가서 강의가 있는데 네, 또 올라갈 때 또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때 옷을 좀 잘 갈아입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딱 받으면서 그때 교수님한테 정말 큰 절을 올렸어요. 지금은 퇴직하신 정순일 교수님인데 내가 왜 꽃을 하게 됐는가? 꽃은 왜 나를 불렀는가? 그거에 대한 아까 그 물음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그게 느낌표로 바뀌게 된 순간이에요. 우리 왜 가장 충격적인 고객 중에 한 분이 아니 꽃 사러 와가지고 나는 꽃이 돈 아까워서 난 꽃 정말 싫어. 아니 꽃 파는 사람 앞에서 꽃 정말 싫어. 돈 아까워. 그럼 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죠. 선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깊숙이 살다 보니까 꽃도 돈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돈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사는 거, 그죠? 기분 좋게 사서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돈 아깝다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경제 가치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다행히 꽃을 정말 그 감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돈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수명이 더 길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는 날 그 느낌표, 이 꽃 한 송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저 밑에 근원 쪽으로 씨앗 한 송이부터 출발해서 막 그 땅속에 있는 벌레들하고 무수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 이제 한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이거 뭐야, 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올라오니까 또 더 무서운 벌레놈들이 막 갉아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얘가 오롯이 꽃 한 송이로 펴졌을 때, 그죠? 그게 정말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어떤 것을 겪고 이 한 송이가 피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까지, 그게 감동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남대문 시장에서 백열등 안에 정말 수많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감동이 있었고, 그 전에 꽃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 것에서 소멸된 꽃을 봤잖아요. 꽃이 피고 지는 순간, 꽃이 소멸이 되는 순간까지 시간의 간격은 우리 인생의 역사와 똑같아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정령이 왜 나를 불렀을까? 너 늘 마음다고 살아라. 마음을 닦아가면서 살아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받으려도 일주일간 이렇게 좀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듯이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어떤 시간.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가까이서 쉬는 것 같이 꽃 속에서 그걸 찾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 똑바로 살아. 그런 어떤 명령, 그런 것들을 제가 꽃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정령이 나한테 그것을 늘 일깨워주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 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어떤 깨닫는 동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17년에 제가 명인으로 이렇게 명인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때도 감동이었죠. 그 일종에서 화해 명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논문을 약 30쪽에서 40쪽의 소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다른 분야는 그 논문 쓰는 게 없거든요. 근데 화해 분야는 그 사무총장님이 이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나 꽃꽂이가 뭐 그 꽃인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요구하면은 다 테크닉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목련을 써서 왼쪽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메리골드를 뭐 주판을 하기에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면 이걸 왜 꽂았냐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을 때 하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그 황희철 그때 사무총장님께서 화해 명의는 뭔가 제도화를 만들어서 조금 더 벽을 높여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논문을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실기 통과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게 썼잖아요. 제가 2016년도에 하고 1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애간장 다 녹였었나 봐요. 제가 2017년
8월, 9월 달에 담도암이라고 선고를 받게 됐어요. 항상 좋은 일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담도암은 사실은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예요. 생존율이 4년, 길어야 4년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담도암이야? 저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그게 의사가 사형 선고 같은 말을 했는데 삼성병원에서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정말.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싹 훌륭하게 뭐 자녀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나름 어떤 인격체로서 완성해놨고 내 일을 열심히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질 때도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주어진 인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저는 정말 단 손톱만큼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물론 아들과 제 이제 학원생들, 저를 아끼는 학원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와서 울고불고 난리죠. 근데 왜 울어? 나 괜찮아.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그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가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6인실에 들어가면 5명은 다 검사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나온대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퇴원하라고 일주일 되니까 퇴원하라고 하면서 암이 아니래요. 배 다 갈라가지고 간 이만큼 하면 3분의 1 없앴잖아요. 저 이만큼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다 잘라놓고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쩜 좋아.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담도 폐쇄증이라고 담도에 염증이 생겨갖고 근데 그게 암으로 이 사람들이 대삼성병원에서 웬일이야? 그러니까 거기 일단 가서 그 환자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자기들은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좋은 건가 보다.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이 닥치면 되게 담담해져요. 그래요? 그러면 뭐 치유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그 의사 그 오진이나 그런 어떤 또 서류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제가 속이 상하겠더라고요. 그죠? 치유에 전념해야지 그 소송하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송하라고 다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JTBC 손석희 그 방송이 엄청 떴잖아요. 뉴스가. 그때 제보를 해서 기자가 와서 저 촬영까지 했어요. 오진으로 해가지고 촬영까지 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냥 치유하는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어요. 생존자가 끈질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환갑을 맞기까지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대수술이잖아요. 지금 흉터가 아주 크게 있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몸이 좀 균형이 안 잡혔나? 2019년도에는 그냥 여기 말로 멜없이 길 가다가 넘어져갖고 팔이 또 끊어진 거예요. 여기도 또 이제 쇠를 박아놨어요. 지금도 이렇게 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은 주시지 않죠. 그죠? 지금도 쇠 있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담도 그 수술했던 자리에 담석이 박혀버린 거예요. 하고 황달이 심하게 오고 소변이 막 피색깔로 나오고 가지고 또 병원 입원하고 하고 한 3개월을 또 주머니 차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함의 기도가 닿았는지 또 여러분들의 정말 주변의 성원이 되게 또 좋아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는 뭐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있는데 뭐 암세포도 아예 없고 뭐
지난달에 가서 이제 CT 또 한 번, 1년에 한 번 CT 다 찍었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2년에 한 번 오래요. 이제부터. 그래서 내년까지만 1년에 한 번 올게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정기 검진 잘 받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인 인증이 이렇게 됐고 했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영장 받았으면 사실은 거의 완성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박사학위 그 논문에 했던 작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우리 그 화예계의 화예장식 분야에 아까 그 한국대충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적인 접근을 사실은 다 못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서울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유, 꽃들이 갖고 있는 작품, 개개의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너무 짧게 잡으면 힘드니까 또 수술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세예요. 근데 70까지 봤을 때 문이나 전시를 통한 그 한국 꽃예술을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책을 도서를 내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책은 우리 이제 선생님과 같이 요거는 냈어요. 이거는 이제 배우기 쉬운 화예장식 해가지고 기초 이론부터 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쭉 독일 플로리스트 과정, 동양식 과정까지 책을 우리 그 박상돈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갖고 정말 수월하게 다행히 디자인 전공을 하고 편집까지 다 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편집 디자인을 완성을 해서 인쇄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훨씬 더 쉽죠. 사실은 아들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근데 이런 책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그런 책보다는 좀 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인문학,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본 어떤 그런 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70 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 화예장식 명장이 되다 보니까 군산시, 소도시에서 받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화예장식 명장 제도가 있어요. 이제 좀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한번 몇 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3명 있거든요. 화예장식 명장이. 거기에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왕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요. 차 한 잔씩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시고 그냥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나는 취미로 아니면 인생 2번째 도약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고 싶다. 플로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네. 요즘에 그 동네에 꽃가게가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요. 유행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죠. 네. 뭐 한식권은 하나씩으로 그죠. 네.
지역이 좁다 보니까도 그렇고 이게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꽃 문화 인구가 엄청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2000년도 초에 독일을 가거나 이제 유럽을 돌잖아요. 그러면 외국 이제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에는 꽃 문화가 생활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생활 문화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거의 접대 문화예요. 선물 문화. 그래서 유럽의 꽃집을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포장지처럼 포장지 거의 안 써요. 이렇게 식물적인 것으로 이렇게 염란이나 식물 이파리 있잖아. 이파리로 이렇게 다 베이스를 잡아가지고 꽃다발을 해서 벽에 꽂아 놓으면은 손님들이 바로바로 그냥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꽂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초대 받았을 때 그냥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꼭 꽂아주거나. 그러니까 그네들은 식탁에 초도 있지만 항상 거의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활 문화 속으로 깊숙이 자리가 잡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꽃 가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닥 경기는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30년 전보다 꽃집이 폭발적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돼요. 그때 뭐 한 70개였다면 지금 200개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산하기로는 230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꽃 문화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선물도 많이 샀죠. 나는 못 사지만 이제 이 사람 뭐 인사이동을 하거나 생일을 맞았거나 또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할 때 꽃이 주는 어떤 감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할 때면은 요즘에 꽃 사러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젊은 사람이어도 내가 위로받고 싶어. 내 스스로. 네, 그래서 이렇게 꽃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꽃집들이 많이 생겨서 일시적인 타격은 올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렇지만은 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화훼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꽃이 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창업을 꿈꾸는 저희 제자들 중에도 지금도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에 한 20, 30 잘 나가는 꽃집들 제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뭐 전주라든가 뭐 인근 지역에 인제라든가 뭐 고령이라든가 사람들 배워서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창업을 할 때 만약에 창업을 한다 싶으면 제가 조언을 해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군산 시내 꽃집, 뭐 전국에 꽃집들이 많이 있는데 창업 과정 2달, 3달 배워서 창업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플로리스트다, 명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은 플로리스트들이 다 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뭐 드라마나 영화는 그림을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의 눈에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하나의 연출된 장면인데, 아까 꽃이 있으면 그 쓰레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 꽃다발을 만들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꽃 다 다듬고 물통 갈아야 되고 막 그 수고로운, 뭐 한쪽에서는 노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밥 짓는 것도 일이 많잖아요. 그럼 밥 짓는 게 노가다인가요? 아니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막 비약을 시켜가지고 노가다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손이 좀 요렇거든요. 지금 근 40년 꽃을 가져온 쪽에 저는 손을 가꿔야 되는데 메뉴판 원래 그런 걸 못 칠해요. 뭐 보석을 달거나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충분히 해서 창업을 했으면 3달 배워가지고 한
한 꽃집에 가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수험생 중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그랬더니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안 가르친대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떡 꺼내놓고 이거대로 꽂아보세요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라인 한 줄기에서 따닥따닥 펴서 올라가는 라인 플라워라는 꽃이 있고 한 송이에서 이렇게 딱 덩어리 하나 장미꽃처럼 카네이션처럼 줄기 하나에서 한 송이 피는 메스라는 게 있고 안스림이나 튤립이나 백합이나 꽃잎 개수가 6개 딱 정해진 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폼플라워라고 하거든요. 그런 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개처럼 자잘자잘한 꽃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을 채워주는 꽃이라 해서 필로플라워라고 해요. 그런 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꽃들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스킬만 값싸게 그래서 2달 창업과정, 3달 창업과정 해가지고 오픈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의 소중함도 모르고 꽃을 하나 다룰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많은 분들이 라거기 플루체 꽃은 되게 오래간대요. 저희는 그거를 컨디션을 해서 놓기까지 굉장히 수고로움을 저희 직원 스님들이랑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중함을 알고 꽃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창업 과정 들어오는 제자들한테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네가 가게를 오픈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러 와라. 네 자신을 환기를 시켜라. 그리고 유행은 변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것들을 네가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배워서 사실은 저희도 창업 과정이 있어요. 한 달 과정 하는데 그렇게 배워서 간 사람들은 계속 도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 안 된다, 경기 안 좋다, 뭐 꽃집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군산에서 좀 잘 나가는 열대 군데 꽃집 하는 친구들은 변함이 없대요. 왜? 자기들의 계속 어떤 자기 직접 꽃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충분히 이렇게 바닥에 뿌리내게 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꽃을 누구나 좋아하는데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비싸서 대중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꽃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배달 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군산도 그런 게 있는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인터넷에서는 우리 그 뭐 신문 구독하듯이 요즘에 구독이라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정기 구독. 그래서 이제 그 결제를 하면 한 달 결제, 3달 결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결제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시장이 있긴 해요. 그거는 군산에서는 없어요. 현재 군산에서는 한두 사람 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꽃의 수급 조절이 쉽지는 않거든요. 꽃 시장이 전체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있고 아니면 부산 아니면 광주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유통의 물량이 그다음에 꽃의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훼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요. 거의 면세율 준다 해도 아주 지금 있는 것도 많이 깎이고 있잖아요. 이 정도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수입꽃이에요. 지금 수입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많아요. 네. 근데 수입꽃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꽃보다 수명이 길어요. 왜냐하면 화훼 농가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연구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생육 상태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깨끗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가 수입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장미보다 수입 장미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좀 약간 헐렁해요. 놔두고 보면 더 길어요. 그만큼 수입꽃에 대해서 그 정부
그 나라들 정부에서 대처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꽃시장이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매에서부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예년보다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꽃의 그 원가가. 그리고 꽃의 원가도 올랐지만 자재값이 비싸요. 웬만한 자재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공장에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들어와요. 바구니 하나, 포장지가 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꽃 가격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국가시험 제도가 있어요. 제가 독일 플로리스 과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원예학과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예학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게는 뭔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예학과 교수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꽃 쪽에 협회하고 우리 원예학과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팀을 이렇게 우리 국가 자격증을 만듭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훼장식 기능사 제도가 2005년도에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그 플루리스 과정하고 비슷하게 실기, 필기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화 됐었고, 그다음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그 마이스터 제도가, 기사 제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착돼서 지금까지 그 꽃집 하는 친구들은 기능사 정도는 사실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배우면 기능사 시험 웬만한 합격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감각이 있거나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한 6, 7개월 배워도 사실은 했는데 조금 난 손재주가 없으면은 트레이닝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사는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도면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식 시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 거고 뭐 그런 것 안 한 것 하지 않고 그냥 국내 그 플라워샵 생긴 데서 그냥 자기는 그 3개월 배운 거 가지고 풀어보는 친구들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SNS에 되게 활발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샵을 많이 어필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군산에서 좀 도매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응? 없을까요? 꽃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군산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이 없고요. 지금 이제 서울 그 강남터미널 서울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그 고속터미널 경부선 3층에 가면 꽃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들리셔서 사시면 돼요. 개인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유통의 구조가 문제인데 유럽은 미국은 그 개인들이 일반 소비자가 꽃 농장을 가거나 도매시장을 가거나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도적으로 딱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개인 플라워샵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그래야 사실 맞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남서울 가면 화훼시장 있잖아요. 그 화분 같은 거 파는데 구리시 근처에도 있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을 군산도 농장들 있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아무나 가도 뭐 그 가격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되지 못했는데 아마 2, 3년 사이에는 조금 출입을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사실은 유통 체계가 맞거든요. 근데 혹시 꽃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 나 서울에 갔어. 그럼 시간 좀 남아. 그러면은 12시까지 운영을 해요. 새벽 꽃시장이 새벽 밤 12시에서 낮 12시까지 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서울에서 내려올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경부선 한번 시장 가서 구경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사고 싶은 꽃 있으시면
비싼 꽃은 거기 가도 여전히 비싸요. 근데 또 저렴한 꽃이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고 그냥 눈요기로 구경 삼아 거기를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예에도 관심이 있는데 왜 꽃을 심으려고 하면 한 판 사도 가래 기별도 안 되고 그냥 대여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심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싱싱하고 튼튼한 그런 거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대하시장 꽃도 나쁘지 않아요. 대하시장은 이렇게 일반 꽃집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장날 손님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제 손님들은 대하시장 가서 사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꽃을 여러분도 지금 여기 뭐 30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얼굴 색이 음식 취향 다르고 얼굴 다르고 그죠?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꽃도 성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화, 뭐 스파트필름, 아이비 저마다의 생육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져오는 꽃은 좀 철이 좀 빠르게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마당에다 심어놓으면 꼴깍 죽어요. 보통 이렇게 화분에 나와 있는 식물들은 실외 식물 아니에요. 실내 식물이에요. 보통 화분에 나와 있는 식물들은 거의 90%가 실내 식물이에요. 나머지 10%만 바깥에 심어도 월동을 할 수 있는 강한 햇빛 여름에도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10% 정도는. 그래서 마당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실내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보통 90%는 실내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육식물 갖다가 마당에다 심어놓고 왜 죽었냐 막 실내 식물들을 그렇게 보통 판때기로 파는 거는 마당에다 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판때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네네네 여기 15개 20개 막 들어있잖아요. 절대 마당에 심는 거 아니에요. 거의 판때기 식물들도 거의 실내 식물들에 다 씨가 돼요. 그러니까 실내 식물이면 직사광선의 농도가 너무 세잖아요. 그걸 마당에 심으니까 타서 죽지. 나는 이게 좀 실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야 될 식물인데 마당에 심어놓으니까 햇빛 오면 햇빛에 타서 죽어버리고 그죠? 물 없어서 죽어버리고 물이 너무 많아서 죽어버리고 네 그래요. 근데 그거 식물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판때기로 사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이블 야자를 사왔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엄청 좋잖아요. 테이블 야자 키우는 법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분에 있는 식물을 샀는데 굶주기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3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거 있고 2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파트필름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도 잘 자라기도 하고요. 수경재배라고 하잖아요. 또 흙에서도 잘 자라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꽃집 사장들도 다 몰라요. 그냥 어린 진작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열흘에 한 번 주세요.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검색하세요. 손가락 하나면 다 검색 요즘에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물을 줄 때 이렇게 지금 화분에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을 줬을 때 얼마만큼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열흘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라 할 때 위에서 충분히 줘서 이 배속으로 물이 졸졸졸졸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졸졸졸 나와야 되는데 얘가 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절반에 이제 물 양이 적으니까 절반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생육이 원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일주일 동안 흙에서 있으면서 얘가 호흡작용을 해요. 호흡작용을 하면서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 생육이 활발하지 못해요. 식물이 절대 튼실하게 못 자라니까
위에서 물을 줬을 때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안에 있던 나쁜 공기, 가스가 싹 빠져나와요. 그래야 생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근데 물을 말 그대로 찌그러준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찌그러주면은 식물이 생육이 좀 힘들어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을 받거나 꽃바구니에 또 선물 받거나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뭐 꽃바구니에 꽂혀져 있으니까 오래 살겠거니 했는데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3일에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 생화의 최대 수명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잡거든요. 충분히 열흘 간다고 했는데 2주 갔어요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꽃바구니도 이렇게 꽃이 다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싱크대에 가서 물을 주세요. 싱크대 가서 꽃을 살짝 젖히고 수돗물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구니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게. 그러면 이 각가지 여러 가지 꽃들이 꽃바구니에 많이 꽂혀져 있어서 줄기에서 얘네들도 살아있으니까 일단 호흡작용을 해요. 근데 이 가스가 물로 다 해서 나오면은 엄청 오래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꽃바구니 꽃도 너무 공기 안 통하는데 안방에다가 이렇게 나는 나만 봐 하고 이렇게 안방에다 보시면 좋아요. 거실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데 그런 데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움직임이 없어도 안 되니까 바구니를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손길로 이렇게 꽃과 꽃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예쁘다 하면서 손길을 주면 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꽃바구니 꽃도 되게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은 뭐냐면 여름철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장마철 보면은 장마철이니까 수분 많으니까 물 안 줘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막 자빠져 있고 그죠? 또는 썩어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선풍기를 화분에 좀 틀어주세요. 따닥따닥.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거의 움직임이 우리 눈에는 포착이 안 돼요. 얘네들은 움직임은 반드시 있는데 다만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거의 정지되어 있듯이 보니까 그 자리에 놓고만 키우시는데 한번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화분을 돌려주거나 선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기를 주면은 되게 싱싱하게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돼요. 앞으로 판때기 사다가 잘 관리하세요. 꽃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화분에 그 꽃도 분갈이로 가져오셔야 되네. 네, 분갈이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도 크기의 화분이 있어서 좀 작은 것 같아 하지만 이거 2배 정도 화분을 늘리지는 마세요. 적은 화분에서도 잘 큰데 흙을 바꿔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뿌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뿌릴 때 이렇게 빼지랑 너무 장두리가 막 붙어 있을 때 좀 끊어줘야 돼. 네, 잔뿌리가 너무 많으면 조금 제거를 해주는 게 더 생육에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잔뿌리 제거 작업은 계절적으로 봄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가을 딱 9월, 10월 들어서서 그 뿌리를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냉해 있기가 쉬우니까 금방 죽던데. 될 수 있으면 봄에 하셔야 돼요. 봄에 분갈이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화분이 너무 커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우리 집에 화분 뭐 10년 됐는데 멀쩡해. 그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식물이 튼튼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분이 너무 크거나 분갈이를 자주 못 해줄 입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흙을 걷어내세요. 모종삽 하나 사가지고 천연가수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모종삽 하나 사가지고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다 새 흙을 2,0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위에다가는 반드시 흙이 있으면 위에다가 마사토 같은 좀 무거운 흙을 이렇게 멀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흙만 있으면 수분 증발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끼라든가 마사토로 흙을 좀 덮어주면은 수분 증발도 더할 때를 끈더러 물을 줬을 때 화분에 흙이 막 넘쳐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요즘에 우리 왜 반려동물도 많이 하지만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마당에서 뛰어놀자 해서 심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성격을 이해해야 돼. 친구 성격을 이해하고 잘 데리고 키우다 보면 그게 나한테 주는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그냥 내가 1,000원짜리 사다 놓고 3,000원짜리 사다 놓고 막 그것이 나한테 막 큰 감동을 주기 바랐는데 감동은 크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꽃씨 하나에서부터 작은 감동이 시작되고 식물에 대한 관심, 배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나는 좋은데 얘가 좀 빠타시러. 그러면 그 까다로움을 좀 이해를 해줘야 걔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까다로워서 나 못 키워. 너는 너무 빨리 시들어서 못 키워 하면 안 돼. 하지만 이 반려라는 것은 내 인생길에서 식물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애완동물들도 내 인생길에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가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각각의 식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림 없이 키는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저마다 작품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사인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저 친구 뒤에 있는 친구가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시계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8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제 친구 버스가 구성유치원에 9시 반에 롯데아파트에 오더라고요. 시계를 먼저 가르치고 열쇠를 목에다 걸어주고 잠그는 거.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한 2년 있다가 사단이 한 번 났어요. 애들이. 롯데아파트에 같이 사는 집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야, 나 집사 니네들 학교도 안 가고 마당에서 아파트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있다. 스니까라고 아침 kim밥 다 싸줬는데 저는 혼이 나가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뭐 하자고 했지? 애들 잘 키우자고 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가족의 어떤 애들이 나보다 더 풍요로운 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바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놀고 있다고? 저는 차가 그때는 없었어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서 웬만한 버스를 탔어요. 택시를 잡고 집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두 친구가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제 내가 그때 당시 어린 방식으로 막 혼을 내고 이제 막 등짝 스매싱을 막 차사차사 때리면서 이제 그 감정이라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도시락 다 싸주고 사이다 싸주고 다 했는데 왜 안 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버스를 놓쳤대요.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애들 생각에는 놀아버리고 하고 집에 거실이 소품장이야. 막 거실에 김밥 다 싸놓고 과일 다 뜯어먹고 음료수 막 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샵을 접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2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접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찾는 게 애들 가까이에서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5평에서 시작했던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건물 있는 데가 반쪽짜리 지금은 35평인데 그때 15평이 나왔어요. 건물 매각이. 근데 그때 93년 그 4년도 됐는데 한 평당 1,000만 원이래요. 한 평당. 근데 제가 그거를 무리하게 샀어요. 사실 돈도 없었는데 롯데아파트를 세를 내놓고 왜냐면 내가 지금 이자를 물어가는 게 나한테는 애들이 탈선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안 물겠다고 하면 나중에 탈선되면 돈 보상이 안 되는 게 애들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여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쳐서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하고 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 성격이 좀 그런 건 있어요.
한 번 하면은 좀 꾸준하게 가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적으로도 뭐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흔들렸을 때가. 근데 그럴 때도 그냥 가보는 거지. 두 발 뛸 걸 한 발만 뛰고 세 발 뛸 것도 한 발만 뛰고 그냥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처음부터 천리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 한 걸음 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한 걸음, 30cm 한 걸음, 안 되면 그냥 20cm 한 걸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자가 이제 제 어떤 모토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 것 같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나 중국 중국 시간을 원하는 네. 이제 그 꽃을 배우고 싶은데 처음에 이게 너무 막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데이 맛보기 클래스가 있고 나 바구니에 어디 선물하고 싶은데 그냥 사서 가는 것보다 내가 꽂아서 좀 못 꽂아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또는 꽃다발을 포장하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 원데이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 마음까지 담아서 상대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그럴 때 원데이 클래스예요. 그렇게 해서 원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65,000원씩 한 번 하는데 재료비 포함 강의료까지 해서 65,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플렛에 보면은 정규과정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정규 기초과정은 24주 저희 학원에서 24주를 해서 기초과정, 그 다음에 24주를 밟으면 중급과정, 다시 24주를 밟으면 고급과정, 3년이 지나면 4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단계가 한 단계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초과정을 저는 이제 경제적인 또 문제가 또 사실 있잖아요. 꽃이다 보니까 아까 그 꽃 가격이 비싸다 하는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 제가 강사비 저기 하지 않고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저렴하게 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봄학기 2월달 모집하고 그다음에 8월달 모집, 가을학기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15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료는 15만 원씩이에요. 그다음에 재료비는 약 25,000원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갖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냥 몇 번만 좀 배우고 싶다면 원데이 클래스를 조금 4주 연장해서 배울 수가 있고 네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1, 2월 특강이 있어요. 겨울 1, 2월 이제 조금 있으면 1, 2월 되잖아요.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7월, 8월 또 특강이 7주 과정이 있어요. 그때 들어오시면 7주를 다 등록을 하시면 그냥 토탈 35,000원씩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4만 원은 뭐 그렇게도 부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맛보기 교육으로 그렇게 특강 들으시면은 이 특강 때는 정규 이렇게 막 체계적인 수업보다는 그날 그때 뭐 리스 만들어보기, 뭐 그냥 신문보기 간단하게 만들어보기, 꽃다발 만들어보기 이제 그런 수업을 좀 특강 때 많이 하고 있어요. 해당 선명처럼. 네. 근데 그 아마 제가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저희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35,000원이고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아마 저희 4만 원인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 또 계시거든요. 제가 31년을 했는데 저희 원장님은 제 제자로 들어와서 대학 1학년 때 알바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재능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잠깐 경험도 했는데 제가 군산 이마트점 화학원을 운영을 6년을 했어요.
군산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입점 의뢰가 들어가지고 한 달에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한 달에 월세가 그때 당시 250만 원이잖아요. 그 조그만 가게 하나가. 그래서 나는 나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써야 되고서 안 한다고 처음에는 막 사례를 쳤거든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내가 말하자면 원래 월세로는 안 된대요. 월세는 안 되고 수익률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뭐 40% 주고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벌면 250을 떼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월세를 해달라 해서 25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인테리어를 자기 그 이마트 취향에 맞춰서 해줘야 돼. 거기에 갖다 물건만 넣으라고 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인테리어를 해주게 하고 수도를 하나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도가 없어서 화장실 물을 길어다 쓴다 그래서 나 그렇게 하면 꽂지 못한다고 했어. 수도가 바로 옆에 있어야지 물갈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도 하나 파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다 이제 해가지고 입점을 해서 정말 잘 됐어요. 사실은 한 6년 동안 그래서 부여에 있는 익산에 있는 그때 그 대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들 막 다 실어가고 가지고 한동안 그 이마트 화학코너에 탑을 지어가 찍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마트가 36개 업체 저희가 군산이 36번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가 있었는데 제 남편이 올라가서 박수 받고 그랬어요. 그 모범 사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시게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이제 플로체 주차장으로 쓰던 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공간 장식으로 조화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층 카페도 조화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꽃상품을 꽃다발, 꽃바구니도 판매를 했지만 공간 장식 디스플레이를 다 해요. 특히 저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확장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 로비에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했고요. 그런 디스플레이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좀 모델링 하우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원이 이 자리가 아니고 원래 플로체 3층의 학원이었어요. 군산에서는 저희 학원이 유일할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레벨을 갖춰야 되고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정식 학원은 저희만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을 그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학원생들한테 어떤 쾌적한 서비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1층은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페 운영은 저희 큰아들이 또 바리스타예요. 아들 옆에 다 끼고 있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커피 운영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저 친구가 우리 박상조 쌤이 이렇게 잡아가면서 견적도 받고 공사 의뢰도 받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단순히 막 꽃꽂이 뭐 꽃다발 하나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좀 확장시켜 가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습을 그냥 미니 꽃다발 그냥 옷이 그냥 가기는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꽃다발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그 플로리스를 하는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작품 세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